반려동물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고령의 환자들에게서는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앓고 있을 것이다. 지금 전국에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4군데가 넘는 많지는 않아요. 고은 씨는 너무너무 썬더가 아직 어린 나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집 고양이 모리는 지금 15살이거든요. 15살이고 사람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평균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반려동물들도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포들이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종양입니다. 오늘 특히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사선 치료의 전문가 고재은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동물영상종양센터에서 근무 중인 고재은 수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 들어오실 때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좀 독특하셔가지고 수의사 선생님인지 모르거든요. 길에서 보면은 약간 래퍼? 가수?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모델이나 맞아요, 맞아요. 예체능에서 일을 한다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합니다. 네. 무조건 종양과 암을 면밀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일단은요. 엄밀히 말을 하면은 그냥 종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 몸에서 조절되지 않게 자라나는 부류의 모든 어떤 혹 종류, 까만 점이나 아니면 사마귀 이런 것들도 넓은 범위로 보면은 다 종양이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지는 거는 빠르게 자라나는가,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한 어떤 능력들을 갖춘 부류의 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악성 종양 혹은 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점 이런 것도 종양이라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좀 점점 생겼는데 약간 이러면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쉬운 상황은 그냥 눈으로 보일 때 그 혹이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혹이 생겼구나 라는 상황까지는 쉽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몸 안쪽에 생긴 혹이라고 하면은 증상이 나타나야지만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도 내가 먼저 알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이 지금 몸속에서 종양이 다 자라고 있는 거를 보호자분들이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 심해지기 전까지는 증상도 많이 없는 거잖아요. 종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암이 생겨서 벌써 얘가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누가 봐도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보인다면은 사실은 되게 늦게 이미 오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검진을 진짜 좀 사람 하는 것처럼 좀 자주자주 해야겠네요. 1년에 한 번 하면 되나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쳐도 사실 어릴 때 좀 잘 안 하시니까 사실은 10번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냥 인생 생애 주기에서 10번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꼭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때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영상진단의학 검사이기는 해요. 엑스레이나 복부 초음파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CT 검사나 MRI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일단은 아이 몸에 종양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먼저 일단 밝혀는 냅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세침 검사라고 하는 검사법이나 조직 검사라고 하는 검사법으로서 이제 종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침 검사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미세하다 할 때 세자고 아주 작은 바늘로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찔러서 바늘 속에 이렇게 종양 세포들을 우리가 몇 개 정도 부분적으로 얻어서 네. 이걸로 이제 보는 거고, 작은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딱히 마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자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통 첫 번째로
많이 선택을 하죠. 제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항암 치료라고 하면 사실 암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치료들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지. 최근에는 너무 많은 치료 방식들이 생겨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쭉 내려왔던 거는 수술적으로 혹을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혹을 없애거나 축소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제 화학요법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약물을 이용해서 종양을 없애는 방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이 언제나 가장 좀 첫 번째 선택지로서 제시가 되어요. 왜냐하면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빠르게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떼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권장이 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양이라고 하는 질환이 정말 완전 초기에 빠르게 발견이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술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종양이 많이 커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과 함께 진행하거나 혹은 수술 없이 그냥 단독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되게 특수한 그런 거고 암 치료 중에서도 되게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국내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반려동물 쪽에서는 처음으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19년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로 시작을 해서 대학병원 한 군데랑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 한 군데 그리고 지방 쪽에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4군데로 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반려동물 암 환자 방사선 치료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은 언제나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세기와 강도를 충분히 조절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이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면은 사실 평생 멀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부류의 것이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환인 게 확실하다는 거를 먼저 좀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진단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모의 치료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매번의 치료 때마다 자세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기반에 깔려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면은 그럼 신체에 뭐 어떤 부위에 있던 그리고 뭐 어떤 종양이든 이런 게 다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효과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단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걸 보통 고형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종류의 암이다라고 하면은 적용이 불가능한 부위는 없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방사선이 조사가 되는 순간순간에도 매번 계속해서 움직이는 뭐 예를 들면 폐암이라던가 아니면 간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움직이고 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안에서 종양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하려면 불가하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면서 다른 부분에 방사선이 맞는 거를 감수하고 치료를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움직임에 맞추어서 방사선이 조사가 된다거나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많이 고안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를 떠나서 가능 불가능만 따진다면은 불가능한 부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보호자분께 가능합니다 혹은 치료하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이제 기술적인 가능한 부분만 말씀드리기보다는 했을 때 아이가 얻어갈 수 있는 점이라던가 혹은 잃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권장되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암에 걸린 환자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고 보호자분들이랑 보낸 시간도 길고 또 이 환자가 다른 데서 방법이 없어서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보호자분들이랑 상담하거나 이러면서도 되게 고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노령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번의 전신 마취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걱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없지만 종양이라고 하는 질환은 그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사실상 가만히 둔다라는 선택지를 골랐을 때는 100%의 확률로 환자를 죽음으로 끌고 갈 겁니다.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근데 만약에 치료라는 행위를 진행을 했을 때에 아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득을 볼 확률이 훨씬 큰 상황이라면은 언제나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치료를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이 세침 흡입 검사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쁜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야 될 이런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인데 이 생명을 내가 제대로 책임진다면은 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안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횟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세요. 네. 우리 애는 몇 번 해야 됩니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3번 정도 하면 안 되나? 근데 반려동물에서는 1번에서 2번 정도의 치료 횟수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